이때 많은 지식이 생겼을 때 그 많은 무식이 뭘까요? 바로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이 한 단계 올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창의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젊은 생각, 질문을 던지는 젊은 생각. 두 번째가 알을 깨는 이 파란 정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보는 거. 이러면서 한국 농업에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는 거. 이것이 아마 우리 일가 가족 여러분들한테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국립환경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민승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인공지능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인공지능이 바꾸는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다 아시죠?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6년 전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왜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불법이 될까?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웬만한 차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고도화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였겠죠.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확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말을 막 달리다가 잠시 멈춤됩니다. 멈춰서 뒤를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마 인디언들의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그 생존을 위한 습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뒤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작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왔고, 또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이고, 또 한국 농업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그 농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일반 관행 농업도 있고, 또 친환경 유기농업도 있고, 또 시설 농업도 있고, 또 요즘에 하는 뭐 스마트팜 이런 첨단 농업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일반 관행 농업이나 친환경 유기농업이 아니라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그 에그테크 농업,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배가 고플 때 식당에서 식사를 드시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뭘 하시죠? 우리 스마트 앱으로 음식을 배달시킵니다. 아마 뭐 배달의 민족인가요? 요기요라든지 한번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택시를 탈 때 요즘에 그 택시 앱을 많이 사용해서 택시를 탑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달 앱으로 시킨 그 음식 분명히 돈을 지불했어요. 그 배달앱은 외식업일까요? 또 택시 이미 앱으로 다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택시는 운수업일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과거에는요, 이런 업종 간 경계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종에서 각자 자기 전문적으로 그 일만 행해 오면 그걸로 오케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구매자와 판매자, 또 제품과 서비스, 심지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이 다양한 영역에서 그야말로 경계가 사라지는 이른바 경계 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전문가는 빅 블러시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러라는 영어의 단어가 희미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앞에 빅자가 붙었어요. 정말 크게 희미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빅블러라는 말을 쓴 이 조용호라는 그 연구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빅블러 시대의 가장 큰 경쟁자는 지금까지는 업계 내부가 나의 경쟁자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경쟁자는 업계 내부가 아니라 오히려 경계 밖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한국 농업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표적인 게 식물성 고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셨죠? 식물성 고기, 임파서블 버거라든지 비욘드 미트라든지 저는 이것을 식물성 고기의 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요. 3년 전에 이걸 먹으러 홍콩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제가 먹었던 사진입니다. 거기서 각종 이런 식물성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저한테 한번 소감을 물어보시겠습니까? 깜짝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폭풍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더 놀라운 것은 유명한 셰프가 되겠죠. 요리사들이 이런 식물성 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식물성 고기가 곽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축산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 추석날, 명절날 우리가 한우를 받으면 다 좋아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집 옆에 축산 농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축산하면 냄새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의미에서 친근하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는 좋아하지만 축산 농가가 내 옆에 들어온 것은 싫다.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식물성 고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요리사들이 야, 앞으로 우리 식당에서는 이런 식물성 고기를 취급하겠다 하는 식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입니다. 이 식물성 고기가 축산물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겁니다. 이게 축산물이라고 하면 이 식물성 고기를 취급하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없습니다. 이것은 축산물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가 경쟁하죠? 한국의 한우 농가들은 수입산 쇠고기하고 경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럼 같은 축산물이지 않습니까? 식물성 고기는 축산물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이 나의 경쟁자가 우리 업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그런 건데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연초에 열렸던 미국의 세계 최고의 가전 박람회 CES에서 여실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CES 하면 그야말로 IT, 이런 가전 제품들이 모이는 세계 최고의 박람회죠. 매년 초 4일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IT의 트렌드, 이 새로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모하베이 사막, 이 라스베가스에 몰려듭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이 이 CES에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전자 박람회입니다. 가전 박람회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한 축으로 들어온 것이 뭐냐? 푸드 테크놀로지입니다. 농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 운반, 조리 이런 모든 분야에 이런 과학적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는 이걸 새로운 축으로 넣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지 않습니까? 가전 박람회에 웬 농식품이 들어가지? 근데 굉장히 이번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국의 스타트업이죠. 비욘드 허니컴 같은 경우에는 유명 셰프가 만든 맛있는 음식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매일 그 고급 요리를 먹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비욘드 허니컴에서는 인공지능 그 셰프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그 유명 셰프 요리를 그대로 그 푸드 센서가 그야말로 분자 단위로 학습해서 그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CES에서 보여준 일명 그 짜파구리, 그 다음에 유명 셰프의 요리를 재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 그 스타트업이 만든 건데요. 일종의 그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배달하고 서빙해주는 솔루션이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절감되고 인건비가 절감된 만큼 가격도 더 좋아지겠죠. 또 더 좋은 서비스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일종의 음식 배송 로봇. 이 서빗도 이름이 서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요카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건데요. 라면이나 우동, 스파게티 이런 것들을 그 2분 안에 만들어주는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그 CES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농업적입니다. 엔싱이라는 회사인데요. 그야말로 흙과 빛이 없어도요. 농작물을 이런 컨테이너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인데요. 이건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겠죠. 그죠? 어디서나 이런 엽채류라든지 이 바이오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엔싱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2020년이 되겠죠. CES에 출품해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또 올해 또 출품해서 두 번째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스마트팜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CES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농업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요번에 2022년 CES의 특징을 저한테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라고 하면 상상력이 되겠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죠. 산업 간 업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술이 평준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 각국의 정말 엄청난 규모의 또 숫자의 이 스타트업들이 출현하면서 지원 경쟁이 요번에 CES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CEO의 상상력이다. 누가 더 좋은 엉뚱한 이런 상상을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CES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농업은 그야말로 새로운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있고요. 각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파워게임, 여기서 그야말로 시장을 리드해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경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다 아시는 IoT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농업의 밸류체인상에 다 접목이 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케일,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드로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야말로 농업은 첨단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좀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농업을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의 농업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농업 규모는 한 농가당 1헥타, 그러니까 3,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130배가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농업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 농업은 소농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이렇게 숙명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첨단 기술, 첨단 테크놀로지가 농업에 접목되면서요. 이제는 규모가 작아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구나. 소위 말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이 될 수 있겠구나. 단 거기에 뭐가 접목이 돼야 될까?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디지털 강선홍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충분히 진화할 수 있고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농업에 이 4차 산업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향후 이 10년간 농업 구조는요, 과거 우리 반세기보다 더 큰, 더 빠른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우리 농업계에도 만들어질 거다. 이런 게임의 법칙에 누가 더 잘 적응하고 누가 더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내지? 이게 아마 경쟁력의 잣대가 될 텐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요. 저는 농업의 경쟁력이 앞으로 바뀔 거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농가는 어떤 시설을 갖고 있어? 어떤 기술이 있어? 나는 어떤 장비가 갖고 있어? 이게 기술력, 경쟁력의 하나의 잣대였다 치면 앞으로는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우리 농장은 이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 우리 농장은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것이 아마 새로운 농업 경쟁력의 잣대가 될 거라는 얘기죠. 자, 몇 년 전이죠? 얘기 있었습니다. 201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알파고와 이세돌 간에 세계의 어떤 주목을 받는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알파고는 이세돌한테 대결을 하다가 한 번 졌죠. 그 이후에 알파고는 사람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버렸어요. 제가 지금 와서 쭉 생각해 보니까 이세돌 씨가 알파고를 한 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아마
바둑 문명사에 있어서 정말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정말 위대한 승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바둑 대결을 보면서요, 중국의 텐센트와 네덜란드의 이 와게닝겐 대학에서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 바둑도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저렇게 대결을 하는데, 만약에 작물 재배에서도 사람 농부하고 인공지능이 대결을 한다면 누가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저희 한국 팀이 되겠죠. 이 디지로그 팀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6개월 동안 네덜란드에는 온실이 있고요. 한국에서 원격으로만 우리가 그 조정을 했는데, 한국 드림팀이 세계 3등을 했죠.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는 농업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면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야말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기회, 또 심지어는 위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그 인공지능 대회에 참여하면서요,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느꼈던 4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략에 있어서 정말 자동화가 되겠구나.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저의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그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전략적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산성이 좋아지겠다. 전체적으로 생산성의 어떤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대회에 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작물 상태를 인지하거나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 어쩌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우위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그 감귤도 이미 전남 쪽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변화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한국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갈 수 있을 텐데요. 이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가 절대적이다. 그래야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의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농업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농업은요, 다들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였습니다. 제가 요즘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농업의 위기는요, 그런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농업을 위기로만 생각한 우리의 생각이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는 누가 더 새로운 상상력, 그야말로 창조적 플레이어가 돼야 되겠다. 그게 한국 농업을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런 창조적 플레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든 경쟁자든 심지어는 고객이든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호입니다. 2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죠. 뭐죠? 물음표와 느낌표가 같이 있는 기호, 일명 물음 느낌표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적 플레이어, 정말 새로운 상상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이게 뭐지? 소위 말해서 호기심이 되겠죠. 이런 호기심을 계속 가짐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느낌표, 야, 이거구나 하는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사물을 볼 때 다른 앵글로 보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되겠죠. 상상력은 오히려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요. 사실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아까 CES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 정말 혁신적인 이런 농업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낡은 농업 비즈니스가 없어지고요.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가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 체인지라는 얘기를 씁니다. 큰 변화인데요. 저는 이것을 단절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농업의 변화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농업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단절적 변화의 시기. 과거의 농업은 서서히 변했다고 치면 요즘의 농업은요, 어느 순간에 확 변해버리는 이런 단절적 변화의 시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빅 챌린지입니다. 그야말로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CES 얘기할 때 각국에서 이 농업 스타트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지원도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그런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이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국 농업 파수꾼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 이런 개척자가 될 것인지 그야말로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농업을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 일가 가족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한국 농업에 저는 파란 정신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란. 첫 번째가 풀을 청자죠. 이제 이런 세계의 농업 변화에 우리가 잘 대응하고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한국 농업 규모가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이 디지털 강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네 가지 파란 정신입니다. 첫 번째가 젊은 생각이 되겠죠. 늘 젊은 생각을 하는 거죠. 사물을 똑같은 앵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앵글로 보는 이런 그 젊은 생각, 이런 창조적 플레이어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알을 깨는 겁니다. 파란. 데미안을 보면 알을 깨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파란 알을 깨야 새로운 게 보입니다. 알을 깨야 고정관념이 바뀌고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알을 깨는 이 파란 정신이고요. 그렇게 되면 파란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이 그때 우리가 찾게 되고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젊은 생각과 알을 고정관념을 깨는 파란의 정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찾는 이런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것이 결합된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한국 농업에 파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걸 통해서 작지만 강한 이런 디지털 강서농, 이게 저는 한국 농업의 하나의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규모를 갑자기 지금 한국 1헥타밖에 안 되는 한국의 규모를 10헥타, 100헥타로 늘릴 수는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작은 규모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상상력이 중요하다 했을 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는 게 뭐죠? 지식입니다. 지식의 반대말이 뭘까요? 모르는 거, 무식이죠. 근데 이 지식과 무식은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야, 저 사람은 박사님이니까, 저 양반은 교수님이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모르는 게 없을 거야. 이게 일반적 생각입니다. 한번 까발려 봤거든요. 어떤 줄 아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아는 게 많잖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는 게 만약에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표현을 드리면 백치, 그분은 아는 것도 없지만 모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쌀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럼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쌀에 대해서 작은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쌀의 병충해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모르는 게 생기겠죠. 저 병충해는 왜 생기는 거지? 저 병충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이때 많은 지식이 생겼을 때 그 많은 무식이 뭘까요? 바로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이 한 단계 올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창의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젊은 생각, 질문을 던지는 젊은 생각. 두 번째가 알을 깨는 이 파란 정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보는 거. 이러면서 한국 농업에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는 거.
이것이 아마 우리 일가 가족 여러분들한테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농업은 일반 뭐 관행농업이나 유기농업이 아니라 이런 에그테크, 스마트팜 농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농업에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이 있어도요,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결국 사람의 가슴을 뛰지 못하게 만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 일가 가정 여러분들 이 4차 산업 얘기, 인공지능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사랑,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